휠체어를 탄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건드리는 고등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그들을 개과천선시키는 전설의 해병대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오후였다. 차유진 하사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다. 등에는 육중한 군용 더플백 하나. 그 안에는 최소한의 개인 물품과 함께 지난 1년간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올감했던 지독한 긴장감이 꾸역꾸역 담겨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은조렸다. 지난 1년간 그녀가 머문 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장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 지역이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밤새도록 이어지는 고무보트 IBS 훈련,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의 산맥을 넘나드는 독도법 훈련,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로 뛰어내려 목표 지점에 은밀히 침투하는 수중 파괴 훈련까지.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숨 쉬듯 당연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기량으로 통과했다. 특히 마지막 관문이었던 지옥주는 그녀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였다. 닷새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이어지는 극한의 훈련 속에서 남자 동기들조차 하나둘 쓰러져 나갈 때 그녀는 핏발 선눈으로 고통을 씹어 삼키며 묵묵히 버텨냈다. 마지막 날 차가운 갯벌을 구르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후임의 군장을 말없이 자신의 어깨에 하나 더 짊어지고 완주했을 때 지켜보던 교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차유진에게서 단순히 악과 깡으로 버티는 군인이 아닌 전우의 목숨까지 책임지는 진짜 수색대원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얻은 휴가였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익숙한 동네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시끄러운 재래시장,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보도블록까지.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군복무는 그녀를 세상과 잠시 격리시켰다. 스마트폰 너머로 세상을 구경하긴 했지만 피부로 와닿는 평범한 일상의 공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강아지.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머릿속에는 하나뿐인 동생 차유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던 동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동생은 세상의 전부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였다. 군에 입대한 이유도, 이 악물고 해병대에서도 가장 힘든 수색대에 지원한 이유도 결국은 동생 때문이었다. 자신이 더 강해져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동생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춰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유진은 익숙한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낡은 상가들이 늘어선 골목길, 저 너머에 자신의 집이 있었다. 더플백을 고쳐 메고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다. 그녀의 발이 우뚝 멈췄다. 전방 30m 낡은 빌라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후미진 공간. 서너 명의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친 셔츠와 어색하게 꼬남은 담배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노는 아이들임을 짐작게 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에 있는 한 명의 여학생이었다.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입고 있는 교복은 유진의 눈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동생 유리가 다니는 바로 그 학교의 교복이었다. 유진의 온몸에 퍼져 있던 휴가의 평온함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대신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호흡은 차분해졌고 눈은 주변 지형과 상황을 빠르게 스캔했다. 인원 남학생 4명, 여학생 1명 타겟으로 추정. 위협 수준 비무장 상태. 신체 조건은 평범한 고등학생.
그러나 수적 우위에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 있음. 지형 좁은 골목. 좌측은 빌라 벽, 우측은 담벼락. 퇴로는 앞뒤 두 곳뿐. 주변 환경 행인이 거의 없는 시간대. CCTV 사각지대로 보임. 머릿속에서 상황 분석이 0.5초 만에 끝났다. 동시에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여학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유진은 그 여학생이 자신의 동생 유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야, 차유리. 돈 없다면서 그깟 몇 푼이 그렇게 아깝냐? 아니면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놀래?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섞여 날아왔다. 담배 연기가 유리의 얼굴 쪽으로 뿜어졌다. 유리는 기침을 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하던 심해 같던 눈동자에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얼어붙었다. 작전 개시. 목표는 동생의 안전 확보다. 부수적으로 저 쓰레기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주는 것. 유진은 더플백을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없는 맹수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는 은밀 기동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좁은 골목 안에서 저들끼리 낄낄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학생들은 등 뒤에서 접근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그 자리에 처음부터 서 있었다는 듯 유진은 그들의 바로 등 뒤에 섰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유리의 어깨를 툭툭 치며 희롱하던 남학생의 어깨를 잡았다. 악력 조절 따위는 하지 않았다.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지고 절벽을 오르내리던 그 악력이었다. 악! 비명과 함께 남학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어깨를 잡은 유진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와도 같았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학생을 가볍게 돌려 세운 유진은 드디어 겁에 질린 동생 유리의 얼굴과 마주했다. 유리는 고개를 들다 말고 눈앞에 서 있는 언니의 모습에 숨을 들이켰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야? 누구야 아줌마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다른 학생들이 어기적거리며 돌아섰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짧은 머리의 군인인지 운동선수인지 모를 다부진 체격. 하지만 어쨌든 여자였다. 그 사실은 그들에게 하찮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뭐긴. 니들한테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다, 애송이들아.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골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유리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넣었다. 완벽한 보호 자세였다. 아, 뭐야? 차유리 언니? 와, 대박. 동생 구하러 오셨어? 가장 키가 크고 껄렁해 보이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박종혁이 비죽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그녀의 다부진 몸매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에 불쾌한 호기심이 어렸다. 근데 누나 몸매 장난 아닌데? 운동 좀 하셨나 봐? 완전 글래머시네요. 박종혁이 희죽거리며 동료들을 쳐다봤다. 동료들도 덩달아 키득거리며 저질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박종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손버릇이 안 좋네. 유진의 시선이 박종혁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어느새 유진의 팔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우리 누나 화났어? 에이, 그러지 말고. 오빠랑 연애나 한번 하실래요?
박종혁의 손이 유진의 팔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휙!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유진의 손이 박종혁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었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종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였다. 끄아악! 한 손으로는 박종혁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채 유진은 다른 손으로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담벼락에 처박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빌라 담벼락에 금이 갔다. 박종혁은 눈앞이 번쩍하는 충격과 손목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짓거렸지?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위협이었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희롱하던 여자가 순식간에 친구를 반쯤 죽여놓는 것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담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잘 들어 버러지들아. 내 동생한테 한 번만 더 손가락 까딱하면 그땐 손목으로 안 끝난다. 니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선물해 줄 테니까. 그녀는 꺾었던 박종혁의 손목을 놓아주며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박종혁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유진은 얼어붙은 나머지 3명을 천천히 한 명씩 눈에 새기듯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마주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니들 얼굴, 이름, 방금 한 저질스러운 농담까지 전부 기억했다. 작전명 실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더풀백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쳐 메고 얼어붙은 동생 유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은 것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는 박종혁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은 3명의 학생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골목의 공기뿐이었다. 전설의 귀환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과 유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유진은 묵묵히 앞서 걸었고 유리는 언니의 등 뒤에 숨듯 바싹 붙어 따라 걸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어색한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신발끈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오랜 버릇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 사람은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유진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유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들어가자. 유진의 나직한 목소리에 유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유진은 더풀백을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인스턴트 봉지 라면 몇 개와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생수 몇 병이 전부였다. 일단 좀 씻어. 따뜻한 물 틀어줄게. 유진은 욕실로 들어가 보일러를 켜고 온수 온도를 맞췄다. 그리고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욕실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정해진 작전 절차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 동생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음을 유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괴로웠다. 유리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유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해는 이미 저물어 도시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그 골목도 이제는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곳의 풍경이, 박종혁의 그 비열한 얼굴이,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언제부터였을까?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돈을 빼앗고 성적인 희롱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늘 하루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가해 행위였다. 그렇다면 유리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뜻이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언니에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서운함보다는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밀려왔다. 자신이 없는 동안 동생이 홀로 겪었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가 느껴졌다. 강해져야 한다고 동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며 떠나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위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은 방패가 아니라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던 무능한 관객에 불과했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샤워기 소리가 멎고 잠시 후 유리가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열고 나왔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뜨거운 김에 상기된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였다. 이리 와서 앉아. 유진은 거실 소파를 손으로 툭툭 쳤다. 유리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유진은 그런 유리의 맞은편 바닥에 주저앉아 동생과 눈을 맞췄다. 괜찮아? 첫 질문이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야?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유리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유진은 동생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일 생각이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유진은 라면 2개를 뜯어 스프와 함께 넣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돌아보자 유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복도에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급식실에서 일부러 발을 거는 정도였어. 그냥 재수 없는 애들이라고만 생각했어. 유진은 말없이 다시 라면을 젓기 시작했다. 유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듯 이어졌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매점에서 빵 사오라고 시키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반 애들 전체가 다 아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어.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만 하셨어. 거기까지 말한 유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유진은 라면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고 동생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늘게 떨리는 동생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유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언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언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받고 있는데 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무서웠어. 언니 너무 무서웠어. 유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생의 울음을 전부 받아냈다. 동생의 작은 몸이 이렇게 부서져라 떨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 밤 얼마나 많은 공포와 외로움에 시달렸을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다. 자신의 강함은 동생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그 강함이 동생을 침묵하게 만든 족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분노의 대상은 단순히 박종혁과 그 무리들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고통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방관한 교사, 침묵으로 동조한 반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몰랐던 자기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을 향한 분노였다. 한참을 울던 유리가 조금 진정되자 유진은 동생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다 말해줘, 유리야. 하나도 빼놓지 말고. 걔들 이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를 괴롭혔는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괜찮아. 전부 다. 유리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스쳤다. 언니 그냥 내가 참으면 안 될까? 걔들 정말 나쁜 애들이야. 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유리야. 내가 아는 언니는 그냥 군인이 아니야.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원이야. 우리가 배우는 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훈련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고작 고등학생 나부랭이들이 위험? 그건 위험축에도 끼지 못해. 그건 그냥 처리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유리는 언니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다정한 언니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앞에 둔 냉철하고 무자비한 전사의 눈이었다. 그 눈을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둘의 싸움이야. 아니, 나 혼자만의 전쟁이야. 너는 그냥 언니가 이기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돼. 알겠어? 유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런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밥부터 먹자. 다 불었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퉁퉁 불어버린 라면을 먹었다. 예전처럼 맛있다며 제잘거리는 대화는 없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도 든든했다. 식사를 마친 유진은 자신의 더플백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그리고 두꺼운 수첩 하나를 꺼냈다. 군용 장비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오늘부터 있었던 일 기억나는 대로 전부 기록할 거야. 증거가 중요해. 육하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상세하게. 유진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상단의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작전명 쉴드 SHIELD. 의 목표 타겟 차유리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 제거 및 완전한 안전 확보. 의 1차 타겟 박종영 및 그 하위 조직원 3명 무력화. 의 작전 기간 목표 달성 시까지. 무기한. 의 행동 강령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어떠한 타협도 용서도 없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피의 맹세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새벽 5시에 칼같이 눈을 떴다. 해병대 수색대의 훈련으로 몸에 밴 기상 시간이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전투복 대신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어젯밤 작성한 수첩을 펼쳐들었다. 수첩에는 유리가 밤늦도록 털어놓은 피해 사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 장소, 가해, 학생의 이름,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 목격자 비록 침묵했지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의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방대했다. 박종혁을 중심으로 한 4명의 주동자 외에도 그들을 추종하며 괴롭힘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아이들의 이름도 여럿 거론되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한 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에 가까웠다. 정보가 더 필요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적의 규모, 성향, 약점,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학교라는 전장이었다. 유진은 가볍게 몸을 푼 뒤 동생이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유리가 다니는 포항중앙고등학교였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녀는 학교 주변을 돌며 지형을 익혔다. 정문과 후문의 위치, 담벼락의 높이, CCTV의 설치 지점과 사각지대, 학생들이 주로 모여 담배를 피우는 후미진 곳까지. 그녀의 눈은 마치 위성 사진을 분석하듯 학교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머릿속 지도에 저장했다. 오전 7시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학교 정문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았다. 손에는 어젯밤 유리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한 주요 타겟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박종혁 3학년 주동자. 폭력 및 금품 갈취, 성희롱 주도. 아버지가 지역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소문. 교내외에서 세력을 과시함. 김태수 3학년 박종혁의 오른팔. 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역할. 유도부 출신. 이성철 3학년 분위기 조작 및 언어폭력 담당. SNS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림. 최민규 3학년 금품 갈취 및 셔틀 강요 담당. 유진은 유리가 묘사해준 인상착의와 리스트를 대조하며 한 명의 얼굴을 눈에 새겼다. 곧 문제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종혁 무리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교문으로 들어섰다. 어젯밤 유진에게 당한 박종혁은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고통보다 분노와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날 찾고 있군. 유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들의 수준 낮은 자존심으로는 어젯밤의 굴욕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유진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다. 적이 흥분해서 먼저 움직여준다면 그만큼 허점을 드러내기 쉬운 법이니까. 오전 수업이 시작될 무렵 유진은 카페를 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해병병장 김필승. 무엇을 도와드릴깝시오. 장난기 가득한 그러나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필승 병장. 유진과 함께 지옥주를 수료한 수색대 동기이자 화이트 해커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였다. 군에 오기 전 전국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인재로 현재는 부대 내 정보통신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다 차하사. 유진이 누나. 웬일이십니까? 휴가 잘 즐기고 계시는 겁니까? 부탁할 게 있다. 개인적인 일이야. 물론 불법은 아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필승의 목소리도 진지해졌다. 말씀만 하십시오. 누나가 부탁하는데 불법이면 또 어떻습니까? 포항중앙고등학교 3학년 박종혁, 김태수, 이성철, 최민규. 이 4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줘. SNS 계정, 활동하는 커뮤니티, 가족관계, 약점될 만한 거 전부 다. 특히 이성철. SNS를 이용한 심리전에 능한 것 같으니 그놈이 운영하는 비공개 계정까지 전부. 포항중앙고요? 알겠습니다. 타겟 정보 확인. 작업에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보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다음 행선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라는 공식적인 시스템에 정면으로 부딪혀볼 차례였다. 그녀는 포항중앙고등학교 교무실의 문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등장에 교사들의 시선이 쏠렸다. 유진은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교사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차유리 학생 보호자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교무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잠시 교사들 사이에 눈빛 교환이 오가더니 학생 부장이라는 명패를 단 중년의 남교사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네. 이쪽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은 좁고 답답했다. 학생부장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건성으로 물었다. 차유리 학생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유진은 어젯밤 있었던 일과 유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피해 사실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박종혁 무리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했다. 하지만 학생부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어머니 아니 언니분이시군요. 저희도 그 학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몇 번 지도도 하고 징계도 고려해봤지만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좀 다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저희도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회피와 책임 전가였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뭐 보셨다는 분도 없고 유리 학생도 그동안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서요. 그럼 증거를 가져오면 되겠군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제가 왔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담실을 나왔다.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오히려 판을 더 키울 생각이었다. 다만 학교 측에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예상했던 바. 오히려 그 태도가 앞으로의 작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학교를 나온 유진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필승 병장에게서 온 보안 메일이었다. 작업 완료. 첨부 파일 확인 바람. 유진은 다시 아침에 갔던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김필승이 보내온 파일에는 상상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박종혁 무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공개된 SNS는 물론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방, 익명 커뮤니티의 게시글까지 탈탈 털려 있었다. 특히 이성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일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차유리를 빵 셔틀, ATM 등으로 지칭하며 조롱하는 게시물, 빼앗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사진, 심지어 다른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는 영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김필승은 이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증거물로 정리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박종혁의 게시물이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깁스를 한 자기 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웬 미친 엑스한테 잘못 걸렸다. 차유리 누나라는데 곧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받아야겠다. 여자는 패면 안 된다는 거 오늘부로 철회한다. 그 밑에는 김태수, 이성철 등이 찾아가서 족치자 신상 털어버리자는 식의 댓글을 달며 동조하고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사과를 받으러 와? 잘 됐군.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겠다니.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1차 정보 수집은 끝났다.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차례였다. 그녀가 노리는 첫 번째 타겟은 무리의 행동대장이자 가장 다혈질인 김태수였다. 유도부 출신이라는 그의 프로필 옆에는 김필승이 추가로 찾아낸 정보가 적혀 있었다. 특이사항 최근 전국 유도대회 지역 예선 탈락. 이 문제로 감독에게 심하게 질책받고 근신 중. 본선 진출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상태. 완벽한 약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수첩에 새로운 행동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 계획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해병대 수색대가 적진에 침투해 핵심 시설을 파괴하듯 그녀는 이제 박종혁이라는 범죄 집단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균열음이 울려 퍼지기까지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김태수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예선 탈락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종혁은 깁스한 손을 핑계로 온갖 짜증을 그에게 쏟아냈다. 어젯밤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한 분풀이였다. 마치 자신이 당한 굴욕을 힘으로 만회하려는 듯 박종혁은 김태수를 더욱 거칠게 대했다. 야, 김태수. 너 그러다 대학 가겠냐? 유도한다는 놈이 그렇게 쉽게 져서 어떡하냐?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김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무리의 서열상 리더인 박종혁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저 굴욕감을 씹어 삼키며 훈련을 핑계로 유도부실로 향했다. 혼자 남은 유도부실, 땀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샌드백만 하염없이 쳤다. 그때였다. 자신의 개인 사물 한 문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며 쪽지를 펼친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타이핑된 명조체의 문장이었다. 안달이 걸기만 고집하다간 내 유도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패인을 정확하게, 그것도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누구지? 대체 누가?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낡은 유도부실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치 유령이 속삭이고 간 듯한 섬뜩함에 김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날 훈련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쪽지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차유진은 그 시각 학교 건너편 PC방에 앉아 있었다. 김필승 병장이 보내온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녀는 김태수의 심리를 완벽하게 해부하고 있었다. 김태수. 신체 조건은 우수하나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 특히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감이 크다. 리더인 박종혁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동시에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임.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효과적. 그녀의 작전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되어 상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 해병대 수색대의 침투 및 교란 작전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음 날 김태수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는데 우편함에 웬 서류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봉투를 뜯어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안에는 USB 하나와 A 사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A 사용지에는 어제 사물함에서 본 것과 같은 명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분석이다. 내 적은 상대 선수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에 들어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동시에 가장 보고 싶었던 예선 탈락 경기 영상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첨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였다. 영상은 그의 약점과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아가 개선을 위한 훈련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완벽한 분석 보고서였다. 대체 누구야? 나보다 내 유도를 더 잘 아는 이 사람은.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젯밤 차유진이라는 여자가 떠올랐지만 그녀가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공포는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학교에서 박종혁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다. 김태수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본 박종혁이 일부러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유령이라도 봤어? 하긴 그렇게 처참하게 지고 왔으니 멘탈이 남아나겠냐.
야, 얘들아. 우리 태수 대학 가기는 글렀다. 안 그러냐? 박종혁의 조롱에 주변의 아이들이 낄낄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웃어넘겼을 김태수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에 박종혁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나 리더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 파는 비열하고 천박한 양아치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종혁 같은 쓰레기 뒤나 닦아주다가 넌 그냥 총알바지가 될 뿐이야. 김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박종혁을 지나쳐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박종혁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다. 감히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뜬 것이다. 야, 김태수, 너 어디가? 하지만 김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무리의 주먹이 가장 단단해야 할 첫 번째 도미노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차유진은 단 한 번도 그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령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라는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김태수의 이탈로 박종혁의 무리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힘의 균형이 깨지자 남은 이성철과 최민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무리의 입이자 전략가를 자처하던 이성철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차유진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뒤집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형,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돼. 내가 잘 아는 방법이 있어. 이성철은 평소 활동하던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이용한 여론전을 계획했다. 차유진과 그녀의 동생 차유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뜨려 그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이미 차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차유진은 PC방에 앉아 김필승 병장과 보안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YUJIN C 타겟 이성철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론전을 준비 중. PILSUNG K 역시 누나의 시나리오대로군요. 트로이 목마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제 미끼를 던질까요? YUJIN C 지금. 최대한 그럴듯하게 접근해라.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날 밤 이성철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 포항중앙고 3학년 박종혁 패거리에게 원한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철은 호기심에 메일을 열었다. 자신을 과거 박종혁에게 당했던 피해자라고 소개한 익명의 인물은 자신 또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차유진이라는 여자를 이용해 박종혁 무리를 전부 무너뜨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킹 기술이 있으니 이성철의 여론전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 당신이 글을 올리면 내가 가진 기술로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에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해주겠다. 차유진과 차유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자. 당신은 그럴 만한 정보와 명분이 있지 않은가? 이성철의 눈이 빛났다. 혼자서는 벅찼던 일에 강력한 지원군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상대를 의심했지만 박종혁에게 원한이 있다는 말에 경계심을 풀었다. 그는 이 익명의 해커가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성철은 해커에게 자신이 아는 차유리 자매에 대한 정보 물론 대부분은 거짓과 과장으로 부풀려진와 박종혁 무리의 내부 사정까지 술술 털어놓았다. 해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그것은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익명의 폭로 전용 웹사이트였다. 이성철은 신이 나서 웹사이트에 온갖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실은 차유리가 먼저 남자를 유혹했다.
언니라는 여자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는 식의 저열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이 글들이 곧 인터넷을 뒤덮고 차유진 자매가 대중의 비난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상상하며 희열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와 대화하는 해커는 김필승 병장이었고 그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는 폭로 웹사이트는 차유진과 김필승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디지털 함정이었다. 이성철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로그 기록, IP 주소, 그가 작성하고 삭제한 모든 문장과 그가 해커와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진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자백하고 있는 셈이었다. 차유진은 이성철이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YUJIN. C 증거는 충분히 수집됐다. 이제 트로이 목마를 작동시켜라. PILSEUNG. K 알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이성철이 마지막으로 비방글을 올리고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불법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귀하의 모든 활동 기록이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즉시 사법기관에 전송됩니다. 작전명 쉴드. 화면은 작전명 쉴드라는 문구와 함께 해병대 수색대의 앵카마크로 뒤덮였다. 이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기소할 가장 완벽한 증거물을 만들어 제출한 셈이었다. 무리의 입은 그렇게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를 파묻었다.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자 박종혁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 믿었던 오른팔은 잠적했고 머리를 써주던 친구는 디지털 증거를 남기고 자멸했다. 이제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최민규와 몇몇 추종자들 뿐이었다. 그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했고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갈망하게 되었다. 차유진은 그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전장을 어두운 골목이나 사이버 공간이 아닌 사건의 심장부인 학교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동생 유리를 불렀다. 유리야. 언제까지고 내 등 뒤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너 스스로를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해. 유진은 유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강압이 아닌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싸우는 법이 아니야. 살아남는 법, 그리고 이기는 법이다. 그날부터 유진은 유리에게 훈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격투 기술이 아니었다.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적진에서 생존하기 위해 익히는 상황 인식 및 대처 훈련의 민간인 버전이었다. 첫째,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법.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어디에 CCTV가 있고 비상시 도주로는 어디인지. 둘째,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법.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넣는 법. 상대의 말을 유도하여 폭언이나 협박을 녹취하는 법. 셋째,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법.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는 법,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는 법. 유리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전설적인 교관이 된 언니의 체계적인 교육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언니와 함께 싸우는 또 하나의 방패로 각성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학생부장 교사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만이나 항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차유리 학생 보호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부장은 또 무슨 귀찮은 일이냐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USB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이성철 학생이 제 동생과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백한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박종혁 학생이 추가적인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아마 학교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 동생을 괴롭히려 할 겁니다. 학생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보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번에도 이 사실을 외면하고 방관할 경우 이 모든 증거는 교육청과 언론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의 통보였다. 유진의 차가운 눈빛과 논리정연한 말에 학생부장은 더 이상 장난이나 증거 부족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 유진이 예측한 대로 궁지에 몰린 박종혁은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점심시간 수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차유리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차유리, 내 언니 어디 있냐? 아주 둘이서 쌍으로 쇼를 하던데.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박종혁이 유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유리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이 모든 상황을 소리 없이 녹음하고 있었다. 하지 마. 유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종혁이 잠시 주춤했다. 그 겁 많던 모습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차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끌며 다가왔다. 내 동생에게 볼 일 있나, 박종혁? 박종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교사들이 달려오고 학생들은 복도를 가득 메운 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장은 학교의 심장부로 옮겨졌고 모든 배우와 관객이 모였다. 차유진이 설계한 마지막 무대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백 명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의 점 박종혁과 차유진,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차유리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낡고 부패한 왕국의 왕과 그 왕좌를 무너뜨리러 온 혁명가 사이의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내 동생에게 볼 일 있나, 박종혁? 차유진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복도 전체에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감에 앞을 막고 있던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박종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이 무대에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왕국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끌어모아 소리쳤다. 그래. 내 동생이랑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 미친년아. 그가 유리의 팔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유리가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유리의 변화는 박종혁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늘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던 먹잇감이 감히 자신에게 저항한 것이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달려온 학생부장과 담임교사가 그들을 둘러쌌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학생부장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유진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학생부장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학생 부장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여기 그동안 박종혁 학생과 그 무리가 제 동생에게 저지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금품 갈취,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가해 학생이 직접 자백한 내용도 포함해서요. 그녀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짜였어. 증거까지 있대라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게 무슨. 학생부장은 당황하며 USB를 받아들었다. 박종혁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친구들은 배신했고 먹잇감은 저항했으며 자신의 범죄 증거는 만천하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의 왕국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과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다 닥쳐. 이 씨발년들아. 그는 울부짖으며 교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은색 칼날. 과일 칼보다 조금 더 큰 날카로운 공업용 커터칼이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 핏발선 눈동자는 더 이상 차유진이나 차유리를 향해 있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전체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교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칼 내려놔 종혁아. 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차유진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상황 종료다. 학교 폭력은 이제 특수 협박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완벽한 현행범이 된 것이다. 박종혁은 칼을 든 채 유진에게 다가왔다. 내년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그가 칼을 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하는 순간 유진이 움직였다. 그것은 폭력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여 몸에 새겨진 물 흐르듯 유연하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박종혁이 내지른 팔을 피하는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왼손으로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종혁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크악!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진은 꺾인 팔을 그대로 끌어당겨 그의 몸을 회전시키며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완벽하게 제압했다.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복도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박종혁의 손에서 떨어진 커터칼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다. 유진은 한쪽 무릎으로 그의 등을 찍어 누른 채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해병대 수색대의 대테러 진압 기술이었다. 그녀는 굳어버린 학생부장을 향해 마치 보고하듯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 복도를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한편의 영화 같은 현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무너진 왕국의 왕은 그렇게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고통에 찬 신음만을 내뱉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복도는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 이번에는 공포의 비명이 아닌 충격과 흥분의 외침이었다.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켜지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고 영상이 녹화되었다.
방금 전까지 포항중앙고의 왕으로 군림하던 박종혁이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채 바닥에 처박혀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자극적인 콘텐츠였다. 대박, 진짜 제압했어. 저 언니 정체가 뭐야? 완전 특수부대 아니야? 학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정신을 차린 담임 교사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포항중앙고등학교인데요. 학생이 칼을 들고.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차유진은 박종혁을 제압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종혁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알겠나? 내가 있던 곳은 왕국이 아니었어. 그저 작은 어항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항을 깨부수러 온 사람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무감정한 목소리가 박종혁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끝장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복도를 가득 메운 학생들을 해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바닥에 제압되어 있고 그를 제압하고 있는 것은 다부진 체격의 여성이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경찰이 유진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제압을 풀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해병대 수색대 하사 차유진입니다. 이 학생이 흉기를 이용해 저와 제 동생을 위협하여 현행범으로 제압했습니다. 저기 떨어진 커터칼이 흉기입니다. 해병대 수색대라는 말에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 겁에 질린 교사들과 학생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수십 개의 스마트폰. 증거는 차고 넘쳤다. 경찰은 박종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팔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후였다.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면서 그는 자신을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수많은 학생들과 눈이 마주쳤다. 어제까지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던 그 눈빛들이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학생들을 통해 퍼져나간 영상은 포항 지역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해병대 누나가 칼 든 학폭 가해자 참교육한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곤란해진 것은 학교 측이었다. 특히 사건을 축소하고 방관하려 했던 학생부장은 사색이 되었다. 그가 차유진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사건은 학교의 손을 떠나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교육청에서는 즉시 특별감사를 파견했고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비단 박종혁뿐만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포항중앙고등학교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상상 이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학교 폭력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정황, 특히 학생부장과 박종혁의 아버지인 건설사 사장 사이의 유착관계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종혁의 아버지는 자신의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유진의 과잉 진압과 계획적인 함정 수사를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차유진 자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차유진의 대응은 그가 상대해왔던 어설픈 민원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차유진은 자신을 찾아온 변호사에게 김필승 병장이 편집해준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박종혁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과 유진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그를 제압하는 장면이 전문가의 분석 자막과 함께 담겨 있었다. 상황: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협. 제압자는 비무장 상태. 대응: 관절 제압술을 이용 상해를 최소화하며 흉기 무력화. 교과서적인 정당 방위 및 긴급 피난 요건 충족. 제 행동은 군에서 가르치는 대테러 대응 매뉴얼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만약 제가 과잉 진압을 하려 했다면 지금 박종혁 학생은 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녀의 서늘한 말에 비싼 돈을 받고 온 변호사조차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계획적인 함정이라는 주장 역시 이성철이 스스로 남긴 디지털 자백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경찰은 유진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이성철의 SNS 기록, 박종혁 무리의 단체 채팅방 대화, 차유리가 녹음한 협박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결국 시스템은 무너졌다. 학생부장은 파면되었고 교장은 직위 해제되었다. 박종혁의 아버지는 아들 문제와 더불어 교육청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며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곤경에 처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박종혁은 특수 협박 및 폭력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되었고 이성철과 최민규 등 다른 가담자들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오랫동안 학교를 지배했던 그들의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붕괴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동안 침묵했던 다른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학생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휴가 복귀를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 옆에서 유리가 조용히 그녀를 도왔다. 예전처럼 불안에 떠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뼘 더 성장한 단단한 모습이었다. 언니 고마워. 내가 한 건 별거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유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유리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언니, 작전명 쉴드. 이제 끝난 거지. 유진은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쉴드는 부서지지 않아. 더 강해질 뿐이지. 이건 쉴드 버전 1.0의 성공적인 마무리일 뿐이야. 그녀는 동생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자신의 전장으로 향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녀는 언제든 쉴드 버전 2.0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포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1년의 포항은 2년 전과 다름없이 짠내와 쇳내가 뒤섞인 바람이 불었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특히 포항중앙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학생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학생 대표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생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위원회의 초대 학생 대표는 만장일치로 추대된 2학년 차유리였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1학년 후배들 간의 사이버 불링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동시에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 우는 학생은 없어야 합니다. 교내 강당,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유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 있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하며
그 안에 약한 이들을 향한 따뜻한 공감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설을 경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 차유리가 아니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학생 대표 차유리였다. 그녀의 활동은 교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전국적인 청소년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차유진 자매가 일으킨 나비 효과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포항 여중생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명명된 그날의 일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해병대 하사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기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회에서는 한 전직 장성 출신 의원의 주도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이 법안을 차유리법이라고 불렀다. 길고 긴 논의 끝에 법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사막의 훈련장. 강렬한 햇볕 아래 위장복을 입은 다국적 연합 특수부대원들이 실탄 사격 훈련에 한창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복잡한 표적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맞히는 한 명의 동양인 여군이었다. 타타탕의 마지막 표적까지 완벽하게 제압한 차유진 하사가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실력에 함께 훈련하던 미 해병대 리콘팀 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차 하사, 당신은 기계야.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 그녀는 방탄 헬멧을 벗고 그늘에 앉아 수통의 물을 마셨다. 그때 위성통신으로 수신된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전술 단말기에 도착했다. 동생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차유리 법이 드디어 통과됐어. 이제 더는 나처럼 억울한 애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언니 덕분이야. 보고 싶어.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유진은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동생의 용기와 성장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부순 것은 작은 어항이었을지 모르나 그 안에서 깨어난 동생은 이제 스스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장하다, 내 동생. 내가 바로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전과다. 그녀는 단말기를 닫고 일어섰다. 다시 훈련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작전명 쉴드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개인의 싸움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흐름의 가장 날카로운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